안녕하세요. 40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의 작가, 생각 실현가입니다. 퇴사했지만 여전히 월 2천만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 부동산 자산운용사에 근무를 해가지고 월급 자체는 좀 잘 나오는 직업이었고요. 그때도 연봉은 뭐 2억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전에도 이제 뭐 퇴사 전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월 수입은 됐었고, 지금 이제 그 직장을 퇴사했지만은 다른 투자 수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 1인 지식기업가 수입을 통해서 월 2천만 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퇴직하고 나면서 조금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아마 주식 펀드 매니저를 제일 많이 상상을 하실 텐데요. 그 펀드를 운영하는 거는 부동산 펀드 매니저나 주식 펀드 매니저나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다른데, 저는 이제 주식이 아닌 이제 부동산, 그래서 주로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시내에 버스 타고 이제 학교 다닐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 많은 오피스 빌딩들의 소유주는 도대체 누군가, 엄청난 부자들이겠다 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소유주는 바로 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뭐 국민연금이나 뭐 교직원 공제회, 군인 공제회, 이런 이제 투자기관들이 저희 같은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그런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 부동산 오피스 빌딩을 분석하고 매입하는 일들을 하는 게 저희 부동산 펀드 매니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공모형 펀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펀드 매니저는 잘 알 테지만은, 부동산 펀드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투자기관들이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아마 제 하는 일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어렴풋이 2015년 정도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하는 걸로 마음을 좀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제가 이제 39살, 만으로는 39살이었고, 그때 고민을 했던 거는, 이게 일을 하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냐면은, 부동산 펀드는 매도자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은 뭐 3개월 뒤에 잔금 치른다 이러면 이때까지 반드시 몇천억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몇천억 중에 20억을 마련을 못해도 잔금은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일정한 이상 모으는 것만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기한을 맞춰야 된다, 자금을 모아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늦게 깨달은 건데 30대까지는 좀 일을 잘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엑셀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도 잘하고, 이래서 이제 과장이나 차장으로서는 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그 팀장은 그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고, 나가서 영업하고 투자기관들 돈 받아와야 되고, 매도자한테 가서 이거 팔라고 설득해야 되고. 근데 제가 그 일에는 젬병이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영업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공포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렴풋이 이제 40살 부근에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이걸 내가 과연 10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승진해갖고 본부장이 되면은 여전히 또 영업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박차고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벌이이기도 하고, 저희 애들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중학생, 초등학생, 그러면 점점 더 돈 들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참고 한 3년 정도를 참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도 좀 뭔가 믿을 구석을 만들고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3년 동안 제 나름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사실은 2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월 60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비들을 애들 학원 보내고 하는 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자금으로도 더 많은 월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들을 적용을 해나가다 보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들을 사실은 이 책에다가 적었기 때문에, 이 책은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투자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업계는 사실 화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주식이나, 요새 이제 주식이 좀 뭐 활성화되긴 했지만은, 채권이나 주식 쪽 전통 이제 투자자산 쪽은 좀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대체 쪽이라고 불리는 이제 부동산 펀드 쪽이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직률은 높은데 그 이직률은 다른 회사에서 이제 다른 회사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거여서 업황이 안 좋아서 이직률이 높은 건 아니고 반대로 좀 업황이 좋아서 이직률은 좀 있는 편입니다. 아우, 엄청 좋죠. 그러니까 모든 퇴사하는 사람이 다 감정이 좋은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좋았던 이유는 아까 제가 3년 동안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참았거든요. 아, 힘들다.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두렵다. 이거 투자했을 때 만약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 수많은 밤들을 그냥,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지금 회사 조금 힘들어도 내가 더 다녀오면서 그래도 좀 더 마련해야지. 이런 걸 계속 3년 동안 참고 해보고 해서 퇴사를 한 거고, 그 결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 이상의 수입을 월 현금으로 만들어내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금융업들이 여의도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여의도 공원이 있는데 퇴사하는 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가라고 이제 회사에서 양해해 주잖아요. 보통 퇴사하는 날은. 점심 같이 먹고 부서 사람들하고 이제 여의도 공원을 혼자 한 바퀴 쫙 걸었어요. 여의도 공원이 이제 12시 반부터 1시가 엄청 붐비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심 먹고 차 하나 들고 이제 거기를 산책 삼아 돌아요. 근데 저는 이제 1시가 넘은 시간에 좀 한적해진 여의도 공원 혼자 걸으면서, 야, 내가 만약 직장인이었으면 이제 시계 보면서 1시면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걷고 싶은 만큼 걷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의도를 내가 몇 년 동안 진짜 매일같이 왔지만은 이제는 안 와도 되겠구나. 어찌 보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여의도를 내 눈에 담을 수 있는 날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했고, 그 뒤로 진짜 여의도를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나? 근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예. 처음에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했던 일이 부동산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투자 쪽을 한 거거든요. 사실 제 돈이 이제 인력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몇천억 가지고 했지만은 기본적인 그 수익형 부동산, 매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월세 수익률도 높고,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상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거의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란 게 책만 봤다는 게 아니라 학원도 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현장도 가봐서 상권도 분석해보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가보고, 그렇게 분석을 한참 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투자를 하게 됐어요. 2016년 9월 달에.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 15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투자 축축할 줄 아는데, 제 돈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돈이 딱 그때 이제 한 3억 5천, 3억 정도 있었는데, 이거 만약 내가 여기서 한번 투자 삐끗하면은 나는 3년 안에 내가 생각했던 거 못한다. 다시 또 일해가지고 몇 년이 더 걸린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두려웠고, 처음에 투자하고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임차인이 맞춰졌다고 이제 계약하자고 이제 이런 얘기 와가지고 그때 좀 자신감을 얻으면서 나갈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가 투자 자신감 얻고 하나 더 이제 몇 개월 뒤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개월 뒤에 요번에 이제 경매로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했던 이유는 이제 투자란 건 사실은 자금이 계속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계속 없어지면은 더 이상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이제 조금 들어가면서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매를 공부를 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세보다 낮게 살 수 있다를 아마 장점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경매는 사실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아봐야 좀 낮은 거고, 대신에 거기 이제 명도 비용들이 있으니까.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은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미리 이제 법원에서 감평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출은행들이
대출을 좀 많이 해줄 수 있고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은 제 돈이 조금 들어가는 장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가 투자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한 월세를 4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만들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상가는 한번 공실이 나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맞는 임차인이 있어야 되고, 제가 월세를 첫 번째 투자했던 게 월세가 190만 원 나왔는데, 그 190만 원을 20% 낮춰서, 그럼 38만 원이니까 40만 원에 치고 150만 원 내놓는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거는 다르죠. 아파트는 아마 월세 20만 원만 낮춰도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나갈걸요. 원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공실이 만약에 중간에 이제 상가에 생기게 되면은 수입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투자건으로 다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떤 투자건이 있을까 하고 알아보러 다니다가 직장 이제 동료는 아니고 다른 투자기관에 있는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태양광 발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출이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대출해주는 장본인이거든요. 자기 느낌에 이 사람들 거의 돈 안 들어가는 것 같다, 막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제 좀 운이 좋게도 저희 집에 그 시골에 땅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가 조경업 하다 보니까 나무 심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를 받고 1년 반 동안 준비해서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부터 이제 발전 수입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거 하면서 중간에 또 이제 걱정이 또 하나 든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제가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뭐가 걱정이 됐냐면은 제가 10년 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43, 42인데 내가 10년만 살면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로 걱정이 없고 20년만 살 거다 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100세 시대가 돼갖고 내가 여기서 4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살면 사는 게 더 오래 살수록 리스크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 그래서 상가는 구분 상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많아서 시세 차익에 좀 한계가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도 그 20년 동안 단가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안정적이지만 20년 뒤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성의 뒤쪽에는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이제 어떻게든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토지 가지면은 월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 목표는 월급만큼 월세를 만들어내는 거였기 때문에 토지가 갖고 있으면서 월세도 나오는 상품을 알아보다가 원룸 건물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 건물을 막 알아보러 다니는데 딱 팔려고 하는 거 보면은 등기부등본 떼보면 토지가 나오거든요. 토지가하고 건축비 대략 계산하면은 그 시행 마진이 몇 억을 붙이는 거예요. 작게는 3억, 많게는 5억씩 붙이고 6억 붙이고 막 10억 붙이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땅 사서 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토지 알아보러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46평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하고 시공사 구하고 해서 한 2018년 4월에 계약해서 2019년 2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태양광 발전 사업도 2019년 4월에 준공하고 원룸도 이제 2019년 2월에 준공하고 임대를 한 2, 3개월 동안 맞췄거든요. 요거 맞추고 나니까 이제 생각했던 그 월 수입들이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가를 제가 3개 투자했는데 사실은 2개는 중간에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상가, 원룸 건물, 태양광을 갖추면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2천만 원 중에 월 1,500만 원을 여기 3군데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 것도 있으면 그거 다 뺀 실제 소득이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소득세하고 법인세 같은 거는 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더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아마 은퇴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아마 돈일 것 같고,
두 번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까가 두 번째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의도에 있을 때,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 회사가 이제 그 여의도 한강 그 자전거 도로가 보였거든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평일날 저렇게 자전거 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말에 퇴사를 하고 탔어요. 그랬더니 한 3일 타니까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전부터 이제 블로그 준비하던 것들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강의도 하고 원룸 신축 강의도 하면서 이제 파이프라인에 이제 네 번째 퍼즐이 거기서 맞춰졌고, 여기서는 월 많이 나올 때는 뭐 1,300도 나오고, 강의 수익이 적게 나올 때는 300만 원 정도 나와서 평균적으로는 지금 요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한 1년 해보면 한 7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출은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설자금 대출은 보통 은행에서 제일 많이 해주는 대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대출 비율을. 그래서 기계 장비를 담보를 맡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토지는 아까 제가 운이 좋게도 보유를 했어가지고 그 설비 대비해서는 거의 뭐 80% 정도 이상의 대출이 나왔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셔야 되는 분이면은 돈이 이만큼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뭐 70% 정도, 60, 70% 정도 보는 게 적당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졌어요. 제가 거의 막차를 탄 느낌이거든요. 2018년 말에 제가 장기고정 계약 들어가면서 가격을 픽스했는데, 그 뒤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장기고정 계약 입찰이 있는데, 2019년 상반기 이거보다 떨어졌고, 하반기 떨어졌고, 2020년 상하반기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했던 그 입찰을 지금 다시 들어가면은 제가 했던 가격보다 지금 30% 정도는 떨어져가지고 지금 들어가기에 사실은 좋지 않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자마자 준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발전허가 받고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단가 더 떨어져 있으면은 수익성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은 검토해 보시고 하셔야 된다. 수익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투자, 아까 제가 약간 그 배수진을 친다 그러나? 돈은 딱 요만큼 있고, 기간은 내가 3년 동안 어떻게든 해보자고 설정을 했고, 하나만 삐끗해도 다시 또 여기서 1년, 2년을 더 일해야 되고, 시간은 계속 뒤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나 투자 결정할 때도, 이거 한참을 분석하고 했는데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제일 저에게 있어서는 컸고, 그걸 극복해야지 사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먹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 잃는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다. 뭐 2년 더 일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진 돈 전체 몰빵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전 투자할 때도 이제 한 바구니 3개 정도로 나눠 담거든요. 그래야 하나가 잘못돼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나는 지금 바구니 나눠 담았고, 하나 잘못돼도 크게 망하는 거 아니다. 이 마인드를 처음에 세팅을 했고요. 근데 두 번째는 경험을 얻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사실은 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확 늘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게 몸으로 체득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상가 투자도 뭐 책 5권, 6권 읽은 것보다 한번 투자하면은 그냥 확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대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깨닫게 됐고, 이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태양광 대출도 잘 받을 수 있었고, 원룸 쪽 대출도 잘 받을 수 있었거든요. 대출 은행을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험이 주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 이거 내가 투자하지만은 설령 내가 여기서 수익을 못 낸다고 해도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수업료 내고 학원 수업료 내듯이 투자했어서 수업료 내는 거다.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왜 못 지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상가를 투자를 할 때, 여기는 뭐 공실 날 확률이 뭐 10%야. 이 주변 보면은 공실이 거의 없지만은 자연적으로 날 확률은 10%야 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공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건 딱 공실 날 확률이 10%. 내가 2년 운영하면은 뭐 24개월에 10%면 2.4개월이니까 이 정도 공실은 뭐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리스크가 뭔지를 모를 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동굴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 동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은 걔는 리스크고, 그 안에 예를 들어 너구리가 있다. 근데 너구리는 이거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마늘을 싫어한다 라는 걸 알면은 리스크는 있지만 내가 마늘을 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면은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 준비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많은 사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상가, 제가 첫 투자하기 전에 제가 상가 투자권을, 투자하고 임차권을 몇 건을 조사했는지를 엑셀표를 나중에 다시 보니까 170건을 제가 사례 조사를 했더라고요. 상권을 몇십 개를 다니면서 거기 있는 상가들이, 요런 상가는 뭐 임대료가 얼마 나오고 전용 면적은 얼마고 뭐 관리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되고, 이거를 170개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권, 나쁜 상권, 중간 상권, 그 다음에 뭐 막다른 걸 끼고 있는 상가,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그거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 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두려워도 좀 해보라는 얘기를 아까 앞에 드렸다면은 혹시 이것 때문에 그냥 내일 나가서 바로 투자하거나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 전에 많은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내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실행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했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투자건들이 사실은 손이 많이 가는 건 아닌데 뭐 한 달에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뭐 이체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한데 요 정도는 사실은 뭐 이체나 이런 것들은 좀 해주는 편이고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안 해주는데 제가 와이프랑 첫 번째 투자한 상가를 팔러 갈 때 와이프랑 차 안에서 했던 얘기를 좀 에피소드 들려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가를 명의를 와이프 명의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결국은 마지막엔 세금 싸움이에요. 내가 세금을 어떻게 분산해서 최적화해서 가져가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소득이 있는 연봉자였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로 이제 상가를 했는데 와이프한테 제가 매각하는 날 가면서 아니 본인 명의 상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보다가 매각하는 날만 처음으로 가본다. 이래서 되겠냐,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은 얼마나 고마운 거냐. 남들은 남편이 뭐 투자할 때 하라,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뭐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믿고 그냥 투자하고 또 매각하려니까 가지니까 그냥 가서 도장 찍어주고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웃으면서 맞다. 진짜 특별하게 뭘 해주진 않지만은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퇴사하기 전에 소득이 다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황금기는 2019년이었습니다. 왜냐면 직장 다니면서 연봉 나오지, 원룸에서 월세 들어오지, 태양광 발전 수입 들어오지, 강의해야지, 4개, 상가에서 월세 들어오지, 5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봉도 적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입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때 그 대출 받았던 거 좀 많이 엄청 갚았어요. 되게 놀랐어요. 엄청 갚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래서 첫 수입이 사실은 퇴사 후에 어디서 나왔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서 퇴사 한 10개월 전부터는 계속 수입이 나오는 상태여서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퇴사 후에도 계속 월 수입은 들어왔습니다. 제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내가 나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내가 새벽 6시, 새벽 5시에 출근한다고 갑자기 오후 3시쯤에 저는 새벽 6시에 사실 출근했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못하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져 있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은 제 1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출근을 하고, 그래서 뭐 오전에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점심 때는 이제 바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뭐 주로 운동을 하고요. 아까 자전거 취미라고 했는데 자전거 타는데 요새 미세먼지만 잘 못할 때는 헬스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이제 골프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운동 번갈아 가면서 좀 하고 있고, 저녁에는 이제 뭐 사람들 만나거나 집에서 쉬는데 요새 코로나라 뭐 사람 만나는 거는 예전처럼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이제 뭐 다 사실은 거의 일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럽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러 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할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제 친구들도 이제 40 후반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최소한 전 6개는 찾아본다고, 6개를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6개의 기준은 베스트 사례 3가지하고 워스트 사례 3가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커피를 파는 카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잘 되는 곳 3군데를 뭐 인스타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를 수소문 해가지고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몇 명이나 오나,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여기로 오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뭐 카페 분위기도 있을 테고, 입지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커피의 맛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리의 맛도 있을 테고, 어떤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조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워스트 사례 3가지. 그래서 되게 안 되는 카페를 3군데를 가서 거기도 이제 한 2-3시간 앉아보았고, 여기는 왜 안 되나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하고 나면은 성공 요인하고 실패 요인이 나오게 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 요거는 뭐 당연하게도 요인이 들어가지 않게 제거하고, 요거는 들어가게끔 하는 게, 뭐 저처럼 이제 170건을 조사 못할 경우에는 요렇게 꼭 6개는 좀 해보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처음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가는 시작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대응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예를 들은 것 중에 우리 뭐 조카가 뭐 지금 이제 뭐 3-4살 돼갖고 다 걸어 다니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 얘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한 번에 일어설 확률이 없잖아요. 일어났다가 그냥 넘어지고, 좀 한두 발 걷다가 넘어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사업을 할 때 해보지 않은 거를 처음 하는데 처음부터 잘할 리는 분명히 없거든요. 무조건 장애물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이 걸렸을 때 아이고 안 되네, 아유 괜히 시작했어, 이거 괜히 그 사람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괜히 시작했어, 이러는 사람은 무조건 실패하게 되고요. 걸렸을 때 해보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카페에 왔는데 손님들이 뭐 커피 맛이 맛없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커피 맛을 좋게 할 때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알아와야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공에 다가가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실행력이 엄청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도 일화를 좀 적긴 했는데, 뭐였냐면은 2014년인가 13년에 아이들한테 아침밥,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 먹으면서, 얘들아, 옆 단지에 프리미엄 김밥집이 엄청 잘 된다. 우리 단지에 우리가 프리미엄 김밥집을 하나 넣어보자. 우리 대박 날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예전에는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그러냐고, 어떤 프리미엄 김밥집이 있냐고, 뭐 어디다 낼 거냐고 막 이렇게 관심을 보였는데, 그날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아빠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인가 그랬는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웃었죠. 껄껄하면서 야 내가 안 하긴 뭘 안 해. 그러고 나서 전 사실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안 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애들이 제가 처음 그 말 하는데 애들이 뭐 미쳤다고 그 얘기 할 리 없잖아요. 애들도 많이 봤으니까 말만 엄청 하고 안 하는 걸 봤으니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이들에게 비친 모습이 사실은 내 진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뭔가 좀 투덜거리지 말고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좀 다짐이 제가 2015년, 16년에 이제 퇴사를 좀 하고 준비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뭔가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힘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실행을 되게 못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필명이 이제 뭐 생각 실현가라는 이름을 썼다고 했는데 이 필명을 썼다는 거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에게 어떻게든 생각한 걸 실행해보자라는 의미로 생각 실현가를 쓴 거고 지금도 제 컴퓨터 모니터 책상 밑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포스트잇으로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게 목표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할 게 많고 뭐 이거 유튜브 시작을 하려고 해도 유튜브 구독자를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빵빵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은 퀄리티의 영상, 음성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은 머리 아파가지고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휴대폰 켜고 그냥 시작하고 업로드 해보고 점점점 개선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저도 실행을 잘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도 내가 생각만 많고 실행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는 걸 목표로 한번 포스트잇 붙여놓고 한번 지금 이 영상 끝날 때부터 이 영상 그냥 끊고 나가라고 하면 지금 싫어하시니까 우리 담당자님 싫어하시니까 영상 다 보시고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행을 해보라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저보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더 사실은 배수진이거든요. 돈이 매월 들어오는 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드릴 말씀은 작게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성공을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공을 잘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처음에 큰 고기를 먹다가 잘못하면은 다시 이제 고기 살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한 고기를 사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래서 아마 작은 거 투자하시면은 또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월 200이 필요한데 월 300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월 10만 원 나오는 거를 투자하고 있냐. 하지만 그 10만 원 나오는 걸 투자를 최종 목표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한번 작은 걸로 해보면은 성공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면서 더 좋은 투자나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경제적 독립을 했지만은 일은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60세, 70세까지는 일은 계속 할 것 같고 지금의 고민이 있다면은 인생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인생의 목표인가? 이 고민도 좀 작년에 한참 했었고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게 인생이란 거는 40대 중반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어줍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현재까지 제가 깨달은 거는 인생은 돈도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노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보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갖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3요소가 잘 어우러질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좀 살려고 노력합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가 뭐였냐면은 사실 여기 은퇴학교 유튜브를 제가 보는 이유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까 전에 이런 돈, 그다음에 보람, 즐거움 이런 게 어우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를 나와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을 하면서도 즐거우면서도 돈도 벌 수 있고 같이 또 어우러지면서 재미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여기 너와 나의 은퇴학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영향력도
키워지고 하면은 이런 쪽에 제 시간과 노력을 좀 더 쏟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안정적인 거를, 그러니까 월세를 만들어내려면은 사실 안정성과 저는 수익성을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만 하려면은 사실 뭐 상가 중에 정말 뭐 망하지 않을 뭐 강남역 상권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하면 되는데 수익률이 너무 조금 나올 거예요. 대출이자율보다 더 조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조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건은 저는 안정적인 거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하시기에는 추천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상가는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같은 상권 내에서도 많이 좋고 안 좋고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월세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거용 쪽이 좀 편차가 적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좀 좋은 지역에만 들어가면은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가 쪽은 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 때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소득 말고도 이쪽 노동이 들어가는 근로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또 생활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강의 수입보다 투자 수입이 훨씬 크긴 하지만은 이거 잘 들어오면은 사실은 되게 현금 잔고가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뭐 노동 수익도 좀 만들어 가지고 투자 수익하고 이렇게 좀 별개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투자라면은 좀 말리고 싶고요. 실거주라면은 저는 아직 무주택인데 현금이 있으시고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면은 저는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아파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파트도 좀 공부는 해봐서 제 나름의 그냥 의견만 좀 참고하시라고 드려보면은 수요 공급 면에서는 사실 안 좋다는 게 공급이 지금 적은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 요인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수요 공급 면에서는. 그 다음에 유동성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투자 자금 대기 수요 면에서는 여전히 많아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는 한 채는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거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급이나 뭐 유동성 면에서는 지금 괜찮을 수 있지만은 가장 예측이 안 되는 리스크가 이제 정부 리스크거든요. 어떤 규제, 어떤 대출 규제 이런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실거주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많이 아파트 쪽으로 늘려나가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 수강생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은 게 뭐였냐면은, 저는 사실 그분이 뭐 이제 투자 방법 뭐냐, 원룸 토지 어디로 알아보면 난 이런 걸 할 줄 알았더니 뭘 물어봤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를 그 시간에 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질문이어서 저 좀 생각을 했는데 답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이거 못 해내면은 나는 또 내년에도 뭐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삶을 살겠구나. 영업에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잘 못 내 갖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이제 회사에서 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이면서 회사를 다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해내자라는 생각, 간절함이 사실은 가장 큰 동력, 3년 동안. 그래서 저에게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의 그 간절함을 잘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분명히 힘들 거거든요. 새로운 걸 해나간다는 건 항상 힘이 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노트 한 번씩 꺼내보면서 그래, 해보자. 3년 뒤에는 지금하고 좀 다른 모습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요즘은 알림 설정도 꼭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저보다 다 이제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다들 나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 그 마음대로 뭐 경제도 그렇고 뭐 보람도 그렇고 즐거움도 그렇고 잘 밸런스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